그런데 만약에 이것을 수익성이 좋은 ETF나 펀드, 배당주 펀드 이런 데에 넣었다고 하면은 2억 이상의 노후 자금이 마련된다고 볼 수가 있겠죠. 이런 자금이 하나 딱 마련되고 나면은 노후가 굉장히 편안해지죠. 7년 후에 2억이 되고요. 14년 후에 4억, 22년 후에 8억이 되고요. 30년 후에 16억이 됩니다. 이런 상품을 가입해 놓으시면은 노후에 세금을 안 낼 수 있다. 안녕하세요. 은행 8년차 전직 근무맨 송영욱입니다. 제가 은퇴 전에는요, 은행, 보험사, 증권사 등에서 한 20년 정도 근무했고요. 은퇴 후에는 투자 관련된 책도 쓰고 강의도 하고 있습니다. 은퇴자들을 불안하게 하는 신문 기사들이 있죠. 통장에 10억 있으신지, 억소리 나는 노후생활비, 그런 기사도 있고요. 또 보험재테크, 은퇴할 때 20억 필요하다던데, 이런 기사도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은퇴 그리고 노후 준비에 대한 걱정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건 너무 과도하다고 생각돼요. 통장에 11억 있으신 분들이 지금 주변에 얼마나 있을까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변에 60대, 70대 분들이 잘 살고 계시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런 대로 살고 있어요. 그리고 집과 현금이 20, 30억 정도 있어야지 은퇴가 가능하다. 그러면은 우리나라 사람들의 대부분은 은퇴를 못합니다. 이런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어요? 이것은 제가 봤을 때는 금융기관이나 이런 공포 마케팅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이런 공포스러운 신문기사로 걱정할 시간에 자기 자신을 좀 개발해라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그게 돈이 되거든요. 왜냐하면은 직장 생활할 때는 회사에서 월급을 주니까 내가 특별하게 자기 개발하지 않아도 월급을 받을 수 있지만은 노후에는 일반적으로 이제 직장을 안 다니게 되거나 급여가 적은 그런 직장에 다니게 되잖아요. 그랬을 때 중요한 것은 회사가 없어도 수익을 낼 수 있는 나 자신의 몸값이 중요하거든요. 지금부터라도 자기 개발을 해서 수입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만들어가는 것이 걱정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직장 생활하다 보면은 사표 쓰고 싶은 생각이 들 때가 굉장히 많이 있죠. 그랬을 때 나의 퇴직금은 얼마나 되는지 그런 것들이 궁금할 수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퇴직금은 1일 평균 임금 곱하기 30 곱하기 계속 근로일수 나누기 365. 굉장히 복잡하죠? 쉽게 생각하면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 퇴직일 직전 3개월 동안의 평균 임금에다가 근무 연수를 곱하면 대략의 퇴직금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좀 자세하게 보시려면요, 포털에서 퇴직금 계산기를 검색하거나 고용노동부나 금융회사에 보면은 퇴직금 계산하는 그런 툴들이 있거든요. 그런 데서 한번 보시면 되고요.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부분은 퇴직금 중간성장 하지 맙시다. 제 주변에 퇴직금 중간정산 해가지고 다 써버린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사실 퇴직금이란 것은 내가 직장 그만두고 사실 노후자금으로 써야 되는데 중간정산해서 퇴직금을 빼버린 사람들 같은 경우는 그런 생활비나 다른 돈으로 소비로 다 써버려요. 가능하면은 퇴직금은 중간정산하지 말자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퇴직금을 수령하는 시기 정년이 돼서 주의할 점 꼭 하나 알아두셨으면 하는 게 IRP 계좌를 활용하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제 법이 바뀌어가지고요, 퇴직금 지급은 반드시 IRP 계좌로 하도록 하게 되는데, IRP 계좌는 개인형 퇴직연금 계좌라고 해서요, 세액공제 혜택이 있는 특별한 절세 상품이라고 할 수 있는데 누구나 다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직장 그만두고 퇴직금을 받을 때 이 IRP 계좌로 받는 것이 중요하다 이것입니다. 일반적으로는 대부분 55세 이전에 퇴직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IRP 계좌로 지급을 해주는데 55세 이후에 퇴사하시는 분들은 일반 계좌로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물어본 대부분의 50대 퇴직하시는 분들이 IRP 계좌로 퇴직금을 수령한다는 것 자체를 모르고 계세요. 그래서 그냥 자기 월급 받는 통장으로 받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하면은 IRP 계좌로 받는 거하고 금액의 차이가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 표로 한번 예시를 들어드렸는데요. 55세에 퇴직금 2억을 수령할 때 일반 계좌로 받는 경우하고 IRP 계좌로 받는 경우하고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한번 비교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일반 계좌로 받으면은요, 만약에 퇴직금 2억이라고 가정했을 때 1,000만 원 정도 퇴직 소득세로 뗍니다. 세금을 뗍니다. 그런데 IRP 계좌로 받으면요, 세금을 안 떼고 통장으로 입금을 시켜줘요. 2억을 그대로 입금을 시켜줘요. 그리고 과세 이연, 다시 말하면 세금을 나중에 내도 됩니다 하고 봐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 내가 대출을 받았는데 대출이자를 10년 후에 내도 됩니다 이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만큼 늦게 내면은 늦게 낸 만큼 이익이잖아요, 나한테. 그런 것처럼 과세 이연을 해주는 상품입니다, IRP는. 그래서 만약에 일반 계좌로 1억 9천을 받았다, 3% 금리 주는 예금에 넣으면은 5년 후에 한 2,850만 원 정도의 이자가 생기거든요. 근데 IRP 계좌로 2억을 받으면은 예금이자가 3천만 원이에요. 물론 150만 원이 더 많습니다. 그리고 이자 소득세도 일반 계좌 같은 경우는 내야 되지만은 IRP 계좌로 받은 경우에는 연금 수령 시까지 과세 이연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5년 후에 이자 소득이 일반 계좌로 받은 경우에는 2,366만 1,000원. 근데 IRP로 같은 경우는 3천만 원입니다. 물론 나중에 세금을 떼게 되겠지만은 늦게 떼니까 더 좋은 거고요. 이자 소득세는 15.4% 세율로 떼지만은 IRP에서 나중에 연금 소득으로 뗄 때는 연금 소득세 3.3%에서 5.5%로 아주 낮은 세율로 과세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유리하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퇴직금 수령할 때는 반드시 일반 계좌로 받지 마시고 IRP 계좌로 받을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퇴직금을 2억 받았는데 예금에 넣어놓고 뺀다고 하면은 얼마 못 받겠죠. 예금이자가 적으니까.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것은 고배당 펀드에 넣어서 배당을 받는 형태가 좋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제가 배당을 많이 주는 펀드 한 4개 정도를 골라보니까 최근 5년 동안 수익률이 한 50%에서 73% 정도 되더라고요. 고배당 펀드들이 장기로 갔을 때 굉장히 안정적인 수익을 내줍니다. 그래서 평균적으로 한 10%에서 15% 정도 수익률을 내거든요. 이런 고배당 펀드들이. 4개의 저 펀드들 평균적으로 연 12% 정도 수익률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2억을 만약에 4개의 펀드에 각각 5천만 원씩 나눠서 투자했다고 하면은 매월 배당으로만 한 200만 원 정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10년 동안 배당을 받으면 2억 4천, 20년 동안 배당을 받게 되면 4억 8천, 30년 동안 받으면 6억이나 받아요. 그리고 2억은 그대로 남아있어요. 배당으로만 받을 거예요. 이런 혜택들이 있을 수가 있다. 그래서 이왕이면 퇴직금을 배당형 펀드는 일반 주식 중에서도 좀 변동성이 적은 주식입니다. 안정적으로 할 수가 있고요. 나는 주식은 싫다 그러신 분들 있잖아요. 이런 분들은 리츠, 부동산 펀드 이런 쪽은 안정지향이신 분들이 주식 투자는 안 해도 부동산 투자에 대해서는 그렇게 거부감이 없으시거든요. 리츠나 부동산 펀드에 투자해서 거기서 배당을 받아도 한 7%에서 10% 정도 수익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 상품을 활용해서 원금이 계속 있는 상태에서 배당으로만 100만 원에서 200만 원 받을 수 있는 이런 구조를 만들면은 퇴직금의 2배, 3배, 4배를 받을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들한테 꼭 권유하고 싶은 것은 노후자금 1억은 꼭 만들어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진짜 노후 인생이 확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한번 상담한 적이 실제로 있어요. 40대인 분한테 1억 세팅을 이렇게 한번 해보라고 한 적이 있는데 1억 원이 있다 그랬을 때 고배당 ETF에 2천만 원 넣어라. 고배당 ETF 상품을 어디다 넣냐면 IS 계좌에다 넣어라. ISA 계좌는 비과세 상품이거든요. 그래서 고배당 펀드에서 나오는 배당 소득이 되게 많이 있는데 배당 소득에 대해서 이자를 한 푼도 안 내게 돼요. 그러니까 ISA 계좌를 만들어서 고배당 ETF 2천만 원 투자하고 성장형 ETF에 1,800만 원 투자하라. 그런데 이것은 IRP 계좌하고 연금저축에다가 넣어라. 여기서 또 세액공제를 받을 수가 있거든요. 최대 연간 148만 5천 원 정도 세금을 환급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ETF의 투자 수익 외에 매년 세금을 한 150만 원 정도를 환급받을 수 있으니까 굉장히 좋은 상품이고요. 그 다음에 업종 대표주, 삼성전자가 되든 현대차가 되든 국내 주식과 뭐 미국 주식을 반반씩 하든 업종 대표주에 한 2천만 원 넣으면은 우리나라 주식 같은 경우에는 매매 차익에 대해서 비과세니까 세금도 안 내고 수익만 낼 수 있는 그런 좋은 점이 있고요. 해외 주식 ETF, 우리나라 시장보다 미국 시장이 좋을 때가 최근에는 많았죠. 미국 S&P ETF 같은 거나 나스닥 100 ETF 같은 것에 한 2천만 원 정도 넣을만 하고요. 그 다음에 한 2,200만 원 정도는 단기 채권 펀드, 보통 MAF, PMA 이런 입출금이 금방금방 가능한 상품에 한 2,200만 원 정도 넣어놨다가 경우에 따라 시장이 굉장히 좋아서 추가 투자할 때, 긴급 자금이 필요할 때 쓸 수가 있고 내가 좋은 펀드를 선택했는데 그게 조금 저평가돼서 점점 떨어지고 있다 그랬을 때 재투자 재원으로 쓸 수가 있겠죠. 이렇게 해서 10년 동안 투자한다고 하면은 연 10% 정도 수익은 낼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요. 제 생각대로 만약에 연 10% 수익을 낸다고 하면은 7년 후에 2억이 되고요. 14년 후에 4억, 22년 후에 8억이 되고요. 30년 후에 16억이 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40세에 1억을 이렇게 해서 세팅했다고 하면은 62세 정도 되면 한 8억 정도가 되고 72세 정도 되면 16억 정도를 기대할 수 있다는 거죠. 잘 이렇게 세팅을 해서 길게 가져가면은 5년, 10년 장기적으로 갔을 때는 굉장히 큰 수익을 낼 수 있다는 것을 그동안의 우리 과거 역사를 보면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세팅을 하면은 노후가 확 달라질 거다. 그러니까 가능하면은 1억을 모아서 이렇게 한번 세팅해보자. 국민연금에서 이 정도만 되면 그래도 나는 괜찮다 하는 그 정도의 생활비가 306만 원으로 나왔습니다. 부부 기준이 308만 원이고 1인 기준은 198만 원 정도 나왔고요. 최소 생활비, 진짜 생존만 가능한 정도의 비용은 부부인 경우에 219만 원, 1인인 경우에는 한 139만 원 정도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부부라고 보면 한 300만 원 정도가 적정 생활비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은퇴하고 한 30년 정도 산다고 하면은 9억 4천만 원 정도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변에 9억 4천만 원 있는 사람이 어느 정도 될까요? 우리나라 50대 평균 자산이 5억 3천만 원 정도 된다고 하니까 실제로 50대
기준으로 봤을 때 4억 정도가 부족한 거죠. 그런데 사실은 그렇게 어렵게 볼 게 아닙니다. 제가 볼 때는 월 100만 원만 벌면은 4억 정도 자산이 있는 것과 똑같습니다. 제가 표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예금 4억을 넣으면은 이자율 3% 했을 때 연 이자가 1,200만 원 나옵니다. 1,200만 원 나오면은 월로 치면 100만 원씩 받는 꼴이죠. 그것을 반대로 생각하면은 내가 100만 원 수입이 있다고 하면은 예금 4억 있는 것과 똑같은 효과죠. 그래서 100만 원 정도의 벌이 정도 한다고 하면은 순자산 5억 3천에다가 4억 갖고 있는 것과 비슷한 효과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 우리 주변에 보면은 10억 정도 되지 않은 사람들도 어느 정도는 살고 있잖아요. 적정 생활비는 쓰고 있잖아요. 그런 게 뭐냐면은 직장을 퇴직해도 보통 대부분 100만 원, 200만 원 벌이를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런 적정 생활비 정도 수준의 생활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노후 생활비에 대해서 너무 걱정할 게 아니라 100만 원 정도만 벌면은 노후 생활비 정도는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된다고 생각하고 싶습니다. 종잣돈을 만드는 아주 간단한 방법 딱 두 가지만 얘기하자면은 저축 금액을 늘리거나 또는 수익을 높이거나 이 두 가지 방법밖에 없죠. 시드머니는 빨리 모으는 게 되게 중요해요. 어느 정도 종잣돈이 모아져가지고 자산이 커진 다음에는 천천히 투자를 해도 되는데 시드머니 모으는 단계까지는 빨리 모아야겠죠. 그래서 첫 번째 저축 금액을 높여서 시드머니 1억을 만드는 세팅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소득을 높이든지 주치를 줄여서 100만 원에서 150만 원 늘렸다. 그러면은 연 5% 정도 수익만 내면은 5년 이내에 1억이 됩니다. 제가 최근에 250만 원 정도 수준의 소득밖에 안 되는 그런 친구 세팅한 적이 있는데 지출을 줄이다 보니까 100만 원까지 줄여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150만 원을 저축할 수 있게 하니까 5년 이내에 1억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1억이 만들어지면은 서울 근교에 웬만한 아파트 살 수 있는 종잣돈 정도는 되거든요. 그러면은 150만 원 어떻게 세팅하는 게 좋냐? 첫 번째는 비과세 상품인 ISA 계좌에다가 한 40만 원 넣어야겠죠. IS 계좌에다가 넣으면은 이자 소득에 대해서 비과세니까 일단 좋고요. 특판 적금이라고 해서요. 은행 같은 데서 가끔씩 금리를 많이 주는 특판 상품을 팔 때가 있어요. 요것은요. 네이버 검색 특판 적금 누르면은 지금 시점에서 은행에서 파는 특판 적금들이 나옵니다. 제가 최근에 보니까 한 10%짜리 특판 적금들이 있더라고요. 이런 것들을 활용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새마을금고나 신협 같은 데 있죠. 거기에서는 조합예탁금이라는 것을 적금처럼 판매하고 있는데 얘들도 이자 소득에 대해서 비과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품도 괜찮고요. 30만 원 정도는 배당을 많이 주는 고배당 ETF 연 한 5% 정도 수익은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5년 이내에 이 친구는 1억 정도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조금 보수적인 사람이라서 수익률 높은 상품에 내가 넣을 수 없다 이랬을 때는 저축 금액을 늘려서 5년 이내에 1억을 만들 수가 있고요. 두 번째 방법은 나는 100만 원에서 더 이상 저축 금액을 넣을 수 없다. 그러면은 수익률을 높여야겠죠. 그럼 수익률을 높일 수 있는 상품으로 가입을 해야겠죠. 예를 들어서 IS 계좌는 비과세 상품이니까 40만 원 넣고 근데 IS 계좌에요. 주식도 담을 수 있고 펀드도 담을 수 있고 ETF 같은 것도 담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IS 계좌에다가 투자형 상품을 담아도 됩니다. 여기 한 40만 원. 국내 ETF 40, 해외 ETF 40에서 글로벌 자산 배분도 하고요. 업종 대표주에 한 30만 원 정도 넣어서 가져가면은 연 10% 정도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고요. 이러면은 100만 원 가지고도 한 5년 내지 6년에서 1억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팅을 하는 게 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1억을 모을 때 통장에만 넣어놓기만 하면 1억이 모아지는 게 아니라 저축 금액을 높이거나 수익률을 높이는 세팅을 해야지 결국 그 1억을 달성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드머니를 만들 때는 단순하게 어떤 한 상품에 몰빵해서 그냥 1억 될 때까지 기다리지 마시고 여러 상품에 분산 투자해서 리스크도 좀 줄이면서 수익률도 높이는 자산 배분 세팅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노후를 위해서 꼭 가입해야 될 상품이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연금 저축이고요. 두 번째는 IRP고요. 세 번째는 ISA입니다. 만약에 이 노후 상품 3종 세트에 매월 100만 원씩 가입한다고 하면은 연금 저축에 50만 원, IRP에 25만 원, ISA에 25만 원 이렇게 넣으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이유는 첫 번째 연금 저축에 넣으면은요 연간 600만 원까지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매월 50만 원씩 넣으면은 600만 원이 되죠. 그 600만 원 전액에 대해서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일반 연봉 한 5천만 원 정도 되는 직장인 같은 경우에는 매년 99만 원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IRP 같은 경우도 세액 공제가 있는데 이것도 연간 300만 원까지 세액 공제 받을 수가 있습니다. 25만 원씩 넣으면 연간 300만 원 넣게 되죠. 300만 원을 세액 공제 받으면 이것도 49만 원 정도 세금을 환급받을 수가 있고요. ISA 계좌에다가 매월 25만 원씩 넣으면은 그건 세금 환급은 없는데요. 최고 400만 원까지 이자 소득, 배당 소득에 대해서 비과세 되고요. IS 계좌는 보통 만기가 3년마다 돌아오는데 3년 후에 만기된 자금을 만약에 IRP로 이체하는 경우에 그 이체액의 10%
3%만큼 세액공제를 추가로 또 해줍니다. 그러니까 원래 ISA는 세액공제 해주는 상품은 아닌데 나중에 만기가 돼서 돈을 IRP 계좌로 옮기면은 세액공제를 추가로 해준다. 최고 300만 원까지 해줍니다. 10년 동안 100만 원씩 이렇게 넣으면은 10년 후에 3% 수익 난다고 하면은 연금저축은 7,500, IRP는 3,800, ISA는 3,800 이렇게 해서 1억 5천만 원 정도가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연금저축에서 세금 환급을 990만 원 정도 받을 거고요. IRP에서 495만 원, ISA에서 비과세 이런 혜택이 있기 때문에 10년 동안 또 세금 환급 받은 것만 해도 1,5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것을 수익성이 좋은 ETF나 펀드, 배당주 펀드 이런 데에 넣었다고 하면은 2억 이상의 노후 자금이 마련된다고 볼 수가 있겠죠. 이런 자금이 하나 딱 마련되고 나면은 노후가 굉장히 편안해져요. 국민연금 받고 그다음 퇴직연금 받고 이런 노후 준비 자금 하면은 돈 걱정 없이 30년, 40년을 살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우리나라 4대 연금이란 게 있죠.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주택연금입니다. 그런데 국민연금하고 퇴직연금은 사실 내가 굳이 노력하지 않아도 알아서 내지는 거죠. 내 월급에서 국민연금은 나가고 있고 퇴직연금은 회사에서 알아서 넣어주고 있기 때문에 내가 신경 쓰지 않아도 계속 들어가는 돈이고요. 개인연금은 내가 여윳돈을 가지고 넣어야 되는 그런 돈이고요. 주택연금은 내가 주택을 통해서 연금 형식으로 받는 연금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네 가지만 준비 잘하면은 크게 노후에 걱정할 일이 없습니다. 만약에 30년 동안 직장 생활을 하면은 국민연금은 90만 원 정도, 퇴직연금 한 80만 원 정도 받는다고 합니다. 연봉 4천만 원 정도가 우리나라 평균 직장인의 연간 소득이라고 합니다. 연봉 4천만 원 기준으로 해서 30년 동안 직장 생활했을 때 기준한 거고 연수익률은 3%로 가정한 겁니다. 실제로 이거보다 높은데 조금 보수적으로 한번 짜봤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직장 생활만 30년 하셔도 국민연금 90만 원, 퇴직연금 80만 원 받습니다. 그래서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을 합하면 170만 원 정도 받게 됩니다. 부부가 맞벌이로 하신다고 하면은 한 300만 원이 넘겠죠. 국민연금하고 퇴직연금만으로도 사실 평균적인 수준의 적정 생활비는 확보할 수가 있고 만약에 혼자 외벌이라고 한다고 하면은 170만 원 정도만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부족한 상황이 생길 수가 있겠죠. 그래서 만약에 개인연금, IRP에 25만 원, 연금저축에 50만 원, 매달 75만 원씩 넣게 되면은요 월 수령액이 350만 원으로 늘어납니다. 다른 상품 말고 요 IRP하고 연금저축 매달 75만 원씩만 넣으면은 매월 350만 원씩 받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만약에 부부가 이렇게 했다고 하면 700만 원을 받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연금만 잘 활용을 해도 적정한 생활은 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요. 한 500만 원 정도 필요하다 이런 분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런 경우에는 주택연금을 추가하면 됩니다. 주택가격을 8억이라고 가정하고 60세부터 수령한다고 하면은 종신토록 160만 원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럼 요걸 합하면 510만 원이 돼요. 그러니까 요 4대 연금 잘 활용해도 500만 원 정도는 내가 월 생활비로 쓸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노후와 관련된 소득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연금이나 공무원연금이나 군인연금, 상연금 이런 것이 공적연금이죠. 이런 것이 있고 그다음 퇴직연금이 있고 개인연금이 있는데 공적연금하고 퇴직연금은 세율을 한번 보시면은 최고 49.5%까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금이 그렇게 많지 않은 사람들은 저까지 안 올라가 있지만 연금이 많으신 분들은 저렇게까지 올라갈 수 있다는 점 알아두시고 개인연금의 연금소득 세율은 3.3에서 5.5%밖에 안 돼요. 그래서 개인연금으로 절세하는 방법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 점 먼저 알아두시고요. 연금소득도 공제를 합니다. 350 이하인 경우는 100% 전부 다 소득공제되기 때문에 세금을 안 내도 되고요. 700만 원 이하에는 40% 소득공제해주고 1,400 이하에는 20% 그다음 1,400을 초과하면 10% 소득공제를 해줍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어떻게 절세하는지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연금 소득은 저율 과세한다 했습니다. 종합소득세에 비해서 적게 과세하니까 좀 유리하다고 볼 수가 있죠. 근데 무조건 5.5%까지만 과세하는 게 아니라요. 만약에 개인연금 소득이 1,500만 원을 초과하게 되면은 이것도 49.5%까지 과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능하면 개인연금 소득은 연간 1,500 이하로 만드는 게 좋겠죠. 그래야지 세율이 3.3에서 5.5% 적용되니까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예를 들어서 내가 개인연금을 가입을 했는데 그 두 개 다 합해서 계산해 봤더니 한 1,800 정도 나온다. 그러면은 수령 기간을 연장하면 되겠죠. 10년에 만약에 1,800인 것을 20년으로 만약에 수령 기간을 길게 하면은 연간 수령액이 적어지겠죠. 30년으로 하면 더 줄어들겠죠. 이런 방법으로 해서 저율과세 받도록 하는 게 좋겠고 또 수령 시점을 분리할 수도 있습니다. 연금저축은 55세에서 85세까지, IRP는 85세에서 105세까지 수령 시점을 분산해서 연간 연금 소득이 들어오는 금액을 적게 만들어서 저율과세하는 방법 이런 것들이 절세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연금 소득이 내가 1,500만 원 초과하는지 안 되는지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금감원의 통합 연금 포탈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서 내 연금 조회를 할 수가 있어요. 거기에 연간 내가 얼만큼 연금을 받을 수 있는지가 나옵니다. 거기서 보고 1,500만 원이 넘으면 수령 기간을 연장하든지 또는 수령 시점을 분리해서 만드는 것이 절세 면에서 유리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그 금융소득을
과세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우리가 나이가 들면은 대부분 급여소득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연금소득하고 금융소득이 있을 수 있는데, 여기서 금융소득이라는 것은 이자소득, 배당소득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금에 가입하면 이자소득이 나오고요. 펀드 같은 데 가입하면 배당소득이 나오거든요. 그런 것은 2천만 원 이하까지는 분리과세에서 15.4%로 과세하거든요. 근데 그 금융소득이 2천만 원을 초과하면 종합과세 최고 49.5%까지 세금을 물리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능하면은 비과세 상품을 많이 가입해 놓는 게 좋겠죠. 비과세 상품은 2024년 기준에서 ISA 같은 경우에 1억 원까지 비과세입니다. 1년 동안은 2천만 원씩 납입할 수 있고 최고 5년 1억 원까지 비과세할 수 있는데, 내 여윳돈이 있다면 일단 IS 계좌에다 넣어놓고요. 비과세 종합저축이라고 해서 나이가 65세 이상인 분들은 또 5천만 원까지 비과세되는 상품들이 있죠. 이것도 가입하시고, 그다음 조합출자금도, 출자금은 2천만 원, 조합 예탁금은 3천만 원까지 비과세되니까 이런 상품을 가입해 놓으시면은 노후에 세금을 안 낼 수 있다. 그리고 비과세 보험도 있는데요. 저축성 보험 같은 경우는 1억까지 저축성 보험인데 월 적립식으로 가입하는 경우에는 매월 150만 원까지 비과세 되거든요. 그런 상품. 그리고 종신형 연금보험 같은 경우에는 금액 제한 없이 연금 형태로 받게 되면은 비과세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활용하면은 노후에 세금을 좀 절세할 수 있다. 노후 대비해서 절세할 수 있는 이런 비과세 상품을 잘 활용하는 것이 나중에 세금 안 내는 게 굉장히 유리하고, 또 한 가지 더 중요한 게 뭐냐면은 건강보험료도 중요합니다. 소득은 적은데 건강보험료 많이 내면 이거 굉장히 또 힘들어지잖아요. 이런 비과세 상품은요, 건강보험료 산정할 때 해당되지 않아요. 건강보험료를 많이 내게 할 때 이 상품은 빼주고 계산한다고요. 그러니까 건강보험료도 늘어나지 않게 하는 상품이 바로 비과세 상품이거든요. 여윳돈이 생기면은 비과세 상품을 우선적으로 여러분들이 가입하는 게 좋고, 비과세 상품이 어떤 것이 있느냐 이거 몰라서 가입하지 못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제가 적어놓은 ISA나 비과세 종합저축이나 조합출자금, 조합예탁금, 저축성보험 중에서 비과세 되는 거, 이런 것을 중심으로 하면은 세금 걱정 없이 노후 생활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1970년대에는 한 60세, 65세 정도가 평균 수명이었다고 하는데, 지금 남자 같은 경우는 80.6세, 여자 같은 경우는 86세 정도 된다고 하는데 20세 정도 평균 수명이 늘어났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일단 내 나이에서 20을 빼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가 2026년부터 초고령 사회가 된다고 하거든요. 그러면은 65세 이상인 분들의 비중이 20%를 넘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요즘에 60세가 넘었다고 해서 나는 노인이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현재 나이에서 한 20 정도를 빼고 나는 아직까지 뭔가를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그런 생각 갖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만 50대 저도 은퇴를 했거든요. 은퇴하면서 저 스스로를 새로운 신입 직원 1년 차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생활한 것이 저한테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됐고 역동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계기가 됐던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한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우리 중년 또는 은퇴 시기가 가까워지면은 당장 먹고 살기도 급급하다. 내 나이가 벌써 50인데 뭘 하겠느냐. 독립하지 못한 자녀 학비가 아직도 남아있다. 다시 채용하는 기업이 없다. 자영업도 쉽지 않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런데 걱정할 시간에 먹고 살고 급급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뭔가를 준비를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고, 독립하는 자녀 학비가 걱정된다 그러면 자녀가 빨리 독립하도록 한다든지 휴학하고 돈 벌게 한다든지 방법들은 있거든요. 그런 것을 꺼려야 할 뿐이죠. 지금 상황을 걱정하지 마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야 된다. 어차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기꺼이 하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가만히 있는 나에게 누구에게도 기회는 주어지지 않습니다. 기회는 내가 만들어가는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회사 다니면서 책을 쓰기 시작했는데 벌써 25권이더라고요. 그게 저한테 기회가 됐고요. 그 기회가 강의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줬고, 그리고 점점 많아지고 있거든요. 그것은 회사 생활만 했다고 하면 그런 기회는 주어지지 않았겠죠.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제 자신에 대한 투자를 좀 많이 한 편이었습니다. 책 쓰고 강의하고, 은퇴함과 동시에 저는 캘리그라피를 시작을 했거든요. 이런 것도 잘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수입원이 될 수 있겠더라고요. 직장 생활하는 동안은 회사에서 다 만들어주는 월급이었지만은 이제 은퇴하는 순간에는 내가 다 만들어 가야 되는데, 은퇴하는 시점부터 좀 해도 되겠지만 이왕이면은 회사 다닐 때 이런 기회를 만들어가는 것이 좋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누구에게나 기회는 있고요. 기회를 잡는 사람도 있고 놓치는 사람도 있는데, 잡는 사람은 그 기회를 자기가 만들었기 때문에 잡을 수 있는 거거든요. 기회를 스스로 만들어서 자기 개발도 하시고 부자 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